안녕하세요. 센지언밤의 센지입니다. 1997년 5월 27일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중학교로 출근하던 수희 아저씨는 학교 교문 앞에서 검은색 공 하나를 발견합니다. 학생들이 전날 공놀이를 하다가 놓고 간 것이라고 생각한 수희 아저씨는 공을 챙기러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공에 가까워졌을 때 수희 아저씨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이라고 생각한 그것은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진 어린아이의 머리였기 때문이죠. 수희 아저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도 충격적인 모습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체의 모습은 정말 끔찍했는데요. 목이 절단된 것도 모자라 눈꺼풀은 잘려 있었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충격이 컸던 것은 피해자의 가족들이었을 겁니다. 머리의 주인은 이틀 전에 실종된 초등학교 5학년생 하세준. 하세준은 근처의 초등학교에 다니던 신체 장애를 앓고 있던 한 아이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수습하던 경찰들이 시신의 찢어진 입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한 장의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에는 범인이 직접 남긴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둔한 경찰 제군이여, 나를 한번 저지해 보시게.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어 죽겠어. 더러운 채소 같은 인간들에게 죽음의 제재를, 다년간에 걸친 원한의 유혈의 심판을. 스쿨킬러, 학교살인의 사카키바라. 스쿨의 철자조차도 틀린 범인. 그가 쓴 쪽지의 내용을 보면 범인은 뭔가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기라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관심에 목마른 사람처럼 말이죠. 경찰은 범인이 남긴 쪽지와 범행 수법 등으로 범인을 30에서 40대 사이의 반사회적 심리를 가진 인물로 판단하고 범인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판단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1997년 2월부터 6월까지 일본 고베시에서 다회에 걸쳐 발생한 고베 아동 연속 살상 사건입니다. 범인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아동들을 상대로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전시를 하듯이 시신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보란듯이 두었죠. 범인은 아지마 시니치로. 1982년생으로 당시 나이 고작 만 14세. 시신의 머리를 가져다 놓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아지마가 저질렀던 범행들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모두 그의 계획된 범행들이었습니다. 목이 절단되어 학교 앞에 놓여졌던 피해자 하세준. 범인인 아지마는 하세준과 원래부터 알던 사이였는데요. 하세준은 범인의 친동생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평소 자신의 집에도 종종 놀러왔던 하세준. 아지마가 그렇게 피해자와 안면이 있었고 함께 놀기도 하며 피해자가 신체 장애를 앓고 있으며 또 거북이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사건 당일 아지마는 하세준에게 거북이를 보여주겠다며 산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 오지 않는 케이블 안테나 기지국에 풀숲으로 끌고 가 하세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손으로 목을 졸라 죽이는 게 쉽지가 않자 자신의 운동화 끈을 풀어 운동화 끈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몇 분 뒤 피해자의 숨이 끊어졌고 철물점에서 훔친 줄톱과 자물쇠를 꺼내 안테나탑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곳에 시체를 옮겨 숨긴 뒤에 훔쳐온 자물쇠로 다시 탑의 문을 잠급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모든 과정을 장갑을 끼고 진행하는 등 굉장히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경찰 신문 도중 아지마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만족감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상상했던 만족감을 훨씬 웃도는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아지마에게 그의 어머니는 하세준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하세준이 실종되었다며 하세준을 보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아지마는 그래요? 못 봤는데요? 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즈마는 집에서 검은 비닐봉투와 칼을 챙겨 사체를 숨겨둔 안테나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칼로 사체의 눈을 찌르고 눈꺼풀을 자르고 입을 귀까지 찢는 사체 훼손까지 저지릅니다. 그러다 문득 전날 줄톱으로 자물쇠를 절단했던 것을 생각하며 과연 사람의 목이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더니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목을 절단하면서 흐르는 피를 챙겨온 비닐봉지에 받아 그걸 마시는 매우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절단한 머리를 연못 옆 나무 뿌리 구멍에 숨겨놓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인 5월 26일 경찰은 하세준 실종에 대해 공개 수사를 결정했고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PTA까지 약 15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PTA는 제가 일본 베트남 소녀 살인 사건의 내용을 다룰 때도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보호자와 교직원의 학생 보호단체입니다. 그날 아즈마는 연못으로 가 피해자의 머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절단한 피해자의 머리를 물로 씻었고 새벽이 되자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로 가 입안에 쪽지를 넣고 학교 정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즈마가 저지른 범행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세준 살인 이전에 그는 4명의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했습니다. 약 3개월 전인 2월 10일 그는 길을 가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2명의 머리를 뒤에서 접근해 차례로 내려쳤습니다. 그중 1명의 학생은 쓰러지며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고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피해 여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은 블레이저 코트를 입고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의 부친은 범인을 찾기 위해 당시 아즈마가 다니던 중학교에 연락했고 학생들의 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사진을 보여줄 수 없다며 경찰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친은 경찰에 신고 후 정식으로 학교에 사진을 요청하게 되죠. 하지만 학교 측은 경찰의 동행에도 끝까지 사진 제공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학교 측에서 사진을 공개했다면 이 뒤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3월 16일 길을 가던 초등학교 4학년의 여자아이에게 길을 묻습니다. 손 씻을 수 있는 곳 좀 알려줄래? 여자아이는 아즈마를 학교로 안내해 주었고 손을 다 씻은 아즈마는 답례를 하고 싶으니 이쪽을 보라는 말과 함께 여자아이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쳤습니다. 여자아이는 곧바로 도망쳤지만 일주일 뒤에 뇌좌상으로 결국 사망하게 이릅니다. 아즈마는 여자아이가 도망친 후 잠시 뒤 길을 가던 다른 여자아이를 발견했고 그 아이의 배를 길이 13cm의 칼로 찔렀습니다. 아이는 위를 관통하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즈마는 점점 인간의 죽음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치지 않기 위해 반격을 할 수 없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로부터 약 2달 뒤 그는 자신이 하세준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추궁에 아즈마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고 신문도 중 그가 대답한 내용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사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었으며 자신이 죽인 시체를 자신의 작품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사체의 피를 마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피를 마시면 더러운 내 피가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즈마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엄청난 성적 쾌락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점점 만족감이 떨어지자 아즈마는 점점 더 악랄한 범행을 벌이게 됐고 결국에는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게 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즈마는 자신이 살해한 사체의 머리를 바라보며 성적 흥분감에 사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6월 28일 그가 체포되고 아즈마의 이런 엽기적이고도 끔찍한 범죄 행위는 일본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아즈마는 구속된 후 7월 25일 고베지방재판소에 송치됐고 10월 17일 고베가정재판소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의 죄는 1급 살인죄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로 사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뜻밖의 판결이 나게 됩니다. 일본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만 16세로 당시 아즈마는 만 14세. 형사처벌을 할 수 없던 것이었죠. 일본 열도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아즈마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자 여론에서는 강한 비난과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2000년 소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4세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즈마의 판결은 이미 내려진 상태. 아즈마에게 개정된 소년법이 적용되지는 못했죠. 정신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그는 치료소년원에 수감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5년이 되었고 아즈마는 약 8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친 뒤 22살의 어린 나이로 사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그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2번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즈마는 자신이 벌인 범행들의 수기를 절가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비난했지만 그와는 상반되게 그 책은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초판 1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죠. 그는 지금까지도 이름을 바꾸고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책 절가의 한 부분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 된 지금의 내가 만약 10대 소년에게 어째서 사람을 죽여선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그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어째서 안 되는 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저지른다면 당신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당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게 될 테니.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아즈마. 그는 정말로 갱생을 한 것일까요? 소년법. 물론 일부의 악질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로 인해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른 아이들에게까지 인생의 기회를 빼앗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소년법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들을 보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무자비한 짓을 하고도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자신이 벌인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의 내용으로 수기를 작성해 출간하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아즈마. 다시는 아즈마 같은 범죄자가 두 발 뻗고 살아가는 일이 없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센지한 밤 되세요.